오늘 한국의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9일 방한 예정인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접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해리스 부통령이 25에서 2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만남에서 한국산을 비롯해 수입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미국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연직 미국 상원 의장도 겸하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관련 부처들의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다. 북한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20년 33명에서 1명이 줄어 올해 32명이다. 그러나 교원 수는 같은 해 12명에서 15명으로 오히려 3명이 더 늘었다. 예산도 같은 해 2억 8,300만 원에서 3억 1,400만 원으로 11% 증가했다. 광주에는 현재까지 14개 학교가 폐교됐다. 광주에는 전교생 60명이 되지 않는 학교가 8개로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폐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7대 특별광역시에서도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교원이 증가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인천, 대전, 울산도 학생 수는 10년 새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교원 수는 증가했다. 서울과 부산은 같은 기간 학생 수가 각각 25%, 28% 급감했으나 교원 수는 5%, 6%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구도심의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했는데 정년이 보장된 교원 수를 급격히 줄일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학생들은 급감하는 데 반해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예산 구조이다 보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알림이의 결산 공시에 따르면 서울은 2020년 11조 2,811억 원으로 2014년보다 3조 3,558억 원 늘었고, 부산은 2020년 4조 9,087억 원으로 2014년에 비해 1조 2,733억 원 증가했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배정액이 커지다 보니 폐교나 통폐합 학교에 대한 시설 운영비나 개보수비 등 불필요한 유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0년 546만 명이던 학생 수가 2040년 402만 명, 2060년 302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드는데도 전국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59조 6천억 원에서 올해 64조 9천억 원, 2026년엔 77조 원, 2030년엔 89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전기차 평균 보험료가 1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이 비싸 수리비가 더 들고 사고율도 더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기차 중에서는 특히 고급 SUV 전기차의 사고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평균 보험료는 작년 기준 94만 3천 원으로 내연기관차보다 18만 1천 원 높았다. 전기차는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수리비가 더 비싸다. 전기차의 작년 평균 수리비는 245만 원으로 비전기차보다 높다. 또 사고율이 높은 것도 보험료를 끌어올린 배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사고율은 18.1%로 비전기차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전기차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연간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1만 5천 km 이상인 장거리 운전자 비율은 작년 기준 전기차가 24.2%, 비전기차가 10.3%였다. 전기차는 차 가격이 비싸지만 연료비가 덜 들어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도로에 있는 시간이 비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사고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소음이 적고 조용한 전기차는 보행자와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도 있다. 유럽교통연구소는 2011년에서 2018년 노르웨이에서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전기차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 비중이 내연기관차보다 컸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는 전체 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중이 10.4%, 자전거 사고 비중이 9.9%였다. 반면 전기차는 전체 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중이 17.8%, 자전거 사고 비중이 13.7%를 차지했다.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킨 뒤 태풍으로 위력이 세지고 하이브리드 바람을 잠재운 전기차 바람이 충전 불편, 전기료 인상, 보조금 축소 등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전기차는 세컨드카로는 매력적이지만 퍼스트카로는 2% 부족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덩달아 전기차의 친환경차 주도권을 넘겨준 하이브리드카가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서다. 하이브리드카는 기름값을 아껴주는 데다 충전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퍼스트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사용연료별 신차 등록 현황을 보면 하이브리드카의 성장세를 파악할 수 있다. 올해 등록된 휘발유 차량은 42만 298대로 전년 동기보다 12.6% 감소했다. 경유 차량은 17만 4,858대로 29.8%, LPG 차량은 3만 7,389대로 32.7% 각각 줄었다. 반면 전기차는 6만 8,996대로 전년 동기보다 75.6%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카는 10만 5,749대로 전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가 많이 판매됐다. 토요타와 함께 혼다는 하이브리드카 수혜를 만끽했다. 지난 2019년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로 촉발된 일본차 불매운동 타격을 받아 2020년까지 고전하던 혼다는 지난해 하이브리드카를 주력으로 삼으면서 생존하게 됐다. 지난해 판매 대수는 4,355대로 전년보다 42.5% 증가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1,500여대로 전년보다 많이 팔렸다. 혼다 어코드 가솔린 모델은 2020년 847대에서 지난해에는 625대로 줄었다. 차량용 반도체 품고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은 판매 감소세를 겪었다. 혼다도 마찬가지다. 대신 다른 브랜드보다는 선전했다. 수입차 전체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11.3% 줄었다. 혼다는 5% 감소에 그쳤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418대 판매됐다. 전년 동기에 521대보다 43대 줄었을 뿐이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중고차 가치도 높아졌다. 엔카닷컴이 2019년식 수입 중고차 시세를 산정한 결과다. 수입 중고차는 지난 8월 약보합세를 형성했지만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0.55% 올랐다. 반면 벤츠 E클래스는 1.44%, BMW 새 시리즈는 1.32%, 아우디 A6는 2.08% 각각 하락했다. 폭스바겐 티구아는 0.99%, 볼보 XC60은 1.63% 각각 떨어졌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인기 비결은 가격 대비 성능이나 품질을 넘어선 가성비에 있다. 하이브리드카 장점인 뛰어난 연비, 우수한 내구성, 국산 차종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카 원조는 토요타다. 지난 1997년 세계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카인 프리우스를 내놓으며 시장을 주도했다. 후발주자인 혼다도 하이브리드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기술의 혼다로 불릴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한 혼다는 토요타와 같으면서도 다른 감성의 하이브리드카 기술을 개발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카는 가솔린차 성향을 지녔다. 이와 달리 혼다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 성향을 지녔다. 엔진이 모터를 거들 뿐이다. 게다가 혼다 어코드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잔 고장이 적은 차로 유명하다. 속썩을 일이 적다는 뜻이다. 혼다 하이브리드카 핵심은 인공지능형 주행 모드 선택 기술이다. 엔진보다 모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효율 시스템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모터가 주인공으로 엔진은 모터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유연하면서 민첩한 가속이 가능해 연비뿐 아니라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혼다는 하이브리드카 핵심 기술인 모터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 엔진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즉각적인 반응 속도, 강인함, 유연함을 발휘한다. 드라이브 모드는 전기차, 스포츠, 에코 모드로 구성됐다. 전기차 모드를 선택하면 시속 40에서 50km 수준까지 전기차처럼 조용히 움직인다. 기름도 쓰지 않는다. 시속 50km가 넘어가면 엔진이 모터를 지원한다. 엔진이 메인으로 나서지 않는다.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시속 100km를 넘어서야 엔진이 힘을 쓴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무거워지고 페달 반응이 좀 더 빨라진다. 치고 나가는 움직임은 가솔린 세단보다는 더딘 편이다. 탄력이 붙으면 답답하지 않는 수준으로 달린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성향에 좀 더 가깝다. 가솔린 세단 성향을 지닌 캠리 하이브리드와 차이가 난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국도 위주로 70km 남짓 주행한 뒤 측정한 연비는 리터당 21km이다. 스포츠 모드를 4분의 1가량 사용했지만 복합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우수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4,650만 원으로 현대차 그랜저와 비슷한 가격대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무엇보다 부족한 충전 시스템 때문에 추석 고향길을 고생길로 만들 수 있는 전기차와 달리 충전 스트레스가 없는 친환경차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분기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454대를 판매해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판매 대수는 많지 않지만 올해 처음 전기차 시장이 열린 것을 감안하면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결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 완성차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아이오닉을 생산하기 시작한 데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수요도 증가하는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 리저널 밸류 체인을 구축해야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구 감소 시대 산업 현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트렌드는 무인화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00% 자동화 공정을 구축한 삼성전자 경기 평택 캠퍼스는 518m에 이르는 라인을 관리하는 직원이 3명에서 5명에 불과하다. 인구 절벽은 소비 트렌드도 변화시키고 있다. 바로 고급화 추세다. 저출산에 따라 아동은 줄고 있지만 명품 아동복 시장은 오히려 활황이다. 한국은 이미 인구 1명당 스마트폰 1대,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나라다.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든 것까지 감안하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소비재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올해 현대기아차 그룹의 국내 판매 대수는 20년 전인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외 시장은 확실히 다르다. 인구가 많거나 자동차 보유율이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해외 판매 대수는 2002년 약 151만 대에서 올해 약 618만 대로 20년 새 4배가량 늘었다. 인건비, 물류비에 강화되는 무역장벽까지 감안하면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직접 진출해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국내 생산 비중은 지난해 39%로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2001년 96%에 달했던 국내 생산 비중은 2012년 49%로 해외 생산에 처음으로 역전된 데 이어 작년에는 40% 선마저 밑돌았다. 그만큼 해외 생산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인구가 1억에서 3억 명에 달하는 국가에 직접 진출해 생산 기지를 세웠다. 지난 3월에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25년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 박린성 타이응우 옌성 스마트폰 공장은 삼성전자가 1년에 생산하는 약 3억 대의 스마트폰 중 50% 이상을 생산한다. 경북 구미 공장을 앞서는 최대 생산기지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판매된다. 내수 산업으로 여겨졌던 식품업계도 해외 사업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제과, 라면, 냉동 제품 등 가공식품 주요 소비자층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내수만으로는 생존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CJ 제1제당은 지난 2월부터 베트남 키즈나 공장을 가동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 데다 평균 연령이 32.5세에 불과한 젊은 나라다. 키즈나 공장은 비비고 만두, 햇반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한다. 오리온은 일찌감치 해외 생산 체제를 갖췄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공장을 짓고 현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최근 북미 시장도 잇따라 공략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제2공장을 조성했다. 라면 해외 매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2025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난달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외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은 더 빈번해지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8일까지 21명의 미국, 일본, 프랑스 의원과 2명의 미국 주지사가 대만을 찾았다. 다음 달에는 일본 의원 20명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수록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존재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8일 전날 대만에 도착한 미국 하원의원 8명을 접견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정보특수전 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이끄는 이번 방문단은 역대 대만을 방문한 미 하원의원단 중 가장 큰 규모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올 들어 총 28명의 미 상 하원의원이 대만을 찾았다. 이 중 14명은 펠로시 의장이 다녀간 후에 대만을 찾았다. 시릴 펠레바 프랑스 상원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프랑스 상원의원 방문단도 7일 5박 6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8일 유시쿤 대만 입법원장 라이칭더 부총통과 면담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가 대만과 교류하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은 외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을 무단 방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반발할수록 이들의 대만 방문이 큰 뉴스가 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7일 미 하원 방문단이 대만에 도착했을 때 텐중관 외교 정무차관을 공항에 보내는 등 의전에 공을 들이는 한편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했다. 또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진 대만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전 단계에 해당하는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체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방어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대만군은 지난 6일 실시한 군사훈련에 미 CNN 방송은 물론 인도 방송사 2곳도 초청했다. 대만 언론 매체들은 인도 방송 매체가 대만의 군사훈련 장면을 취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앞으로 중국과 경쟁 관계인 인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일본 의회 단체인 일본 대만 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 20명이 다음 달 8일에서 10일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에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인수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7일 보도했다. F-35 엔진의 터보머신은 보조 전원 장치와 공기순환기를 연결해 지상 정비 작업과 주 엔진 시동, 비상전력 사용 시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국가가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윤활유 펌프 제조사인 한이웰은 지난달 해당 부품을 중국산 부품을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한 후 록히드 마틴과 미 국방부에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원자재로 만들어진 다른 부품으로 이를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군주로 70년간 재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다.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곧바로 왕위를 계승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버킹엄궁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성에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1926년생으로 올해 96세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6일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등 고령에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으나 7일 저녁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8일 왕실 의료진에 의해 건강이 염려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후 찰스 왕세자를 비롯한 왕실 가족들이 벨모럴성으로 서둘러 이동했고 결국 이날 오후 숨을 거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해 4월 74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 필립공을 떠나보낸 뒤 건강이 쇠약해졌으며 최근 거동 불편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잦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26년 4월 21일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1936년 12월 삼촌인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아버지가 조지 6세에 등극하면서 10세 때 왕위 계승권자가 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캐나다로 피신할 것을 거절하고 운전을 배워 수송보급 장교로 근무하며 직접 군용 트럭을 운전했다. 1947년 필립공과 결혼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1952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가 재임한 70년 동안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보리스 존슨 등 모두 16명의 총리가 거쳐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국가 통합이 상징으로 영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며 국민적 존경을 받았다.
그는 63년간 영국을 다스렸던 빅토리아 여왕을 제치고 역대 영국 군주 가운데 최장기간 재위를 기록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직후 장남인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왕위에 올랐고 영연방 14개국의 국가원수가 됐다. 1948년생인 찰스 3세는 올해 74세로 역대 영국 국왕 중 가장 늦은 나이에 즉위한 왕이 됐다.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배송 등으로 위장한 문자 사기 등 해킹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업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노린 해커가 가족 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연휴를 틈타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는 문자 메시지 속 URL 클릭에 유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9일 보안 업계와 주요 국가기관 등에 따르면 연휴 동안 노년층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신고 및 차단 건수는 총 151만 7,700억 건으로 이 중 42.2%가 명절 기간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50.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다.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업 등으로 위장한 앱 설치 파일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을 뜻한다. 스미싱 공격의 94.7%를 차지하는 것은 택배 4층 유형이다. 그 뒤로 공공기관 4층이나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정기건강검진 예약,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조회 등 공공서비스로 위장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명목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해킹 공격도 늘고 있으며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가족과 교류가 많아지는 연휴에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스미싱 공격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귀경길 사고, 합의금 등 피해자에게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공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이외에도 노년층이 즐겨 듣는 유명 트로트 가수, 노래 이름 등을 이용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례와 유튜브 설명란의 악성 URL을 통한 공격도 발견됐다. 보안 업계는 명절에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보안 수칙을 발표하며 경고에 나섰다. 알랩과 이글루 코퍼레이션 등 보안 기업은 최근 추석 연휴를 대비한 보안 수칙을 발표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로 전달받은 앱 설치 파일을 통한 설치 금지, 메시지로 자녀 등 가족 긴급 요청을 받아도 꼭 전화로 직접 확인하기, 인터넷 콘텐츠는 정식 경로로 다운로드 등이다. 알랩은 정상 금융 서비스에서는 절대 문자나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 앱 설치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자녀를 사칭하며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1년 번호를 보내달라거나 신분증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어 반드시 자녀 본인과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불분명한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해 설치된 앱은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동으로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전용 백신을 설치하기를 권고했다. 또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사용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재발급받기를 권장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이외에도 더불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연휴 기간에 자택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면서 인기 영화나 게임 등으로 위장한 악성 콘텐츠를 활용한 공격이 늘고 있어 콘텐츠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식 채널이 아닌 파일 공유 프로그램, 웹하드 등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 보안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무산 위기까지 갔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가 원래 예정대로 11월 1일 열린다. 청와대 한복 화보 촬영 논란으로 취소됐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가 예정대로 열린다. 지난달 행사 취소 소식을 알린 문화재청이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구찌는 오는 11월 1일 경복궁에서 구찌 코스모고니 컬렉션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구찌 측은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장소로 꼽히는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이번 패션쇼는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구찌의 경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395년 창건된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은 1400년대 간이대를 포함 왕실의 천문대를 갖추고 세계적인 수준의 천문학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로 천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구찌 코스모고니 컬렉션을 소개하는 완벽한 장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춰 나가고 있으며 경복궁에서 성공적인 패션쇼 개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구찌 측은 외교 및 재계 인사, 연예인 등 약 500명을 초청해 경복궁 근정전 행각을 패션쇼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조언을 받아 경복궁이라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받을 것이라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청와대 화보 논란을 언급하며 여러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 상황에선 진행이 쉽지 않다며 아주 부담스럽다라고 전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경복궁 구지 패션쇼는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달 초 경복궁 구지 패션쇼는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미 문화재위원회가 허가했고 패션쇼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청와대 화보에 이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청와대 화보 논란이 일었을 당시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진행이 문제라며 명분과 계획 없는 개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신 이재명 당대표에게 20억 원을 줬다며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의 경우 박 씨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보한 사실이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박 씨의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러한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 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 씨가 국민의힘 소속 인사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원내대표가 지칭한 인사는 실제로 지난해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돌연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도 몰랐다고 한 작년 12월 방송 인터뷰 발언이다. 다른 하나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당대표 발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의혹이 제기되자 TV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즉흥적 발언이라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해 이재명 당대표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성남지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의 백현동 개발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거기에 강제성과 협박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됐는지 쫓고 있다. S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임 기간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백현동 사업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망한 김 전 처장 유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당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처장 휴대전화에 2009년 6월부터 이재명 변호사로 번호가 저장됐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하여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재명 당대표 발언은 의도적 허위사실 공표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었고 김 전 처장이 숨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됐다며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이재명 당대표가 차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공문 등을 근거로 국토부 공문은 민간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에 이어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잇따라 보도되자 이재명 당대표가 국토부의 책임을 돌렸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의 발언 진위 및 고의성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 2,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이지만 사건에 따라 1년 이상 확정 판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해당 의혹 사건으로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동정범으로 한 명이 우선 기소되면 형 확정 이전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김 씨에 대한 수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우선 배 씨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겼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배 씨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배 씨와 김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 7월에서 2021년 9월 배 씨가 음식값, 재료값, 약 대리 처방 약 2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씨의 심부름을 위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지역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여기에 김 씨는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식값, 재료값, 약 대리 처방 등 사적 사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배 씨는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때 당시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한 배경이 김 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기를 방침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의 공소시효와 무관하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김 씨와 배 씨 간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김 씨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또 배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법인카드 2천만 원에 대해 김 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가릴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 총무과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배 씨의 영수증을 처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배 씨의 법인카드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혐의도 있다. 나머지 입건된 또 다른 한 명은 의전팀장으로 전해졌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출시 2개월 만에 계약 물량 6만 대를 넘긴 신차 토레스 덕분에 공장도 활기를 되찾았다. 평택 공장 생산 라인은 당초 2교대 근무로 운영됐다. 하지만 경영이 차질을 빚고 차량 판매 실적도 저조해지면서 지난해 7월 2교대 근무가 중단됐다. 직원들의 순환 무급휴직도 시작됐다. 무급휴직 연장 여부를 재협상하던 올 6월, 신차 토레스가 사전 계약 하루 만에 쌍용차 최다 기록인 1만 2천 대 예약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그 덕에 올해 7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가 재개됐다. 한 달씩 돌아가며 일을 쉬지 않게 된 것이다. 공장 가동 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진다. 이날 만난 쌍용차 임직원들은 지난해 7월 무급휴직에 들어가던 때를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꼽았다. 새 주인을 찾는 M&A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시장의 불신이 커지면서 덩달아 차량 판매 실적도 저조해졌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인 올해 7월에 월간 판매량 1만 752대로 1만 대 선을 다시 넘기는 데 성공했다. 8월에도 총 1만 615대를 판매했다. 업계에서는 월 판매량 1만 대를 쌍용차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고지로 여겨왔다. 쌍용차는 올해 말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올해 KG그룹이 인수자로 정해지고 회사의 회생계획안도 법원의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채무 변제와 신주 발행 등을 거치면 KG그룹은 이달 21일 서류상으로는 쌍용차 대주주가 된다. 법원의 종결 판결이 남았지만 기업 회생 절차 졸업을 눈앞에 둔 것이다. 회사 임직원들이 이번 명절을 맞이하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 인수합병 등 경영 정상화 조치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 조기 정상화를 호소했다. 쌍용차를 인수한 KG그룹은 본격적인 경영 구상에 나서고 있다. 이달 1일 쌍용차 회장 취임식을 연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평택 공장과 서울 KG그룹 본사를 수시로 오가며 업무 파악에 나섰다. 업계는 곽 회장이 법원의 쌍용차 회생 절차 졸업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사회 구성과 대표 체제에 대한 구상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원자재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의 악조건이 겹친 가운데 쌍용차가 완전히 부활할 수 있을지 아직 시장에선 의문보호가 붙은 상황이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누적된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북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군산시가 선정한 5개 업체가 1,700명을 고용해 2023년까지 연 12만 대, 2024년까지 누적 32만 대 차량을 생산한다는 게 핵심으로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합쳐 사업비 규모만 5천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내년까지 연 12만 대 차량 생산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참여 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큰 명시는 2019년부터 중국, 이집트 업체와 23만 대 생산 계약 및 수출 의향서를 잇따라 체결했지만 이 계약과 관련된 실제 전기차 제조는 단 한 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고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군산에서만 연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던 에디슨 모터스는 강영권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자금이 돌지 않아 부품 조달을 하지 못한 공장은 생산이 멈췄다. 이들 참여 업체의 올해 총 생산량은 당초 목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400대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 정가와 산업계는 군산형 일자리의 실패가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군산시가 사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점찍었던 명시는 2019년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턴과 5만 대 생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바이턴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계약이 흔들리자 군산형 일자리 사업 성사 자체가 어려워졌다. 5개 참여 기업 중 MPS 코리아는 작년 8월 부지 분양 등 절차를 문제 삼으며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다. 출범 직후부터 무산 위기를 맞아 휘청이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명신이 올해 1월 이집트 국영 자동차 업체와 10만 대 규모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고 2월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인 패러데이 퓨처와 8만 대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겨우 되살아났다. 군산시는 참여한 4사에 100억 원까지 무담보 보증을 하고 20년 상환 조건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산시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군산시가 쏟아부은 금액만 1,600억 원에 이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폭 등 여파로 공사의 차질을 빚는 건설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GTX 사업비를 10% 가까이 올렸음에도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 지연 위기에 처했고 민간 아파트 건설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파행을 빚는 현장이 늘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6월 GTX 비노선의 사업비를 기존 2조 3,511억 원에서 2조 5,584억 원으로 2,073억 원 올렸다.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비를 상향 조정했지만 기업들이 외면한 것이다. 단, 민간 주택 공급 사업도 공사비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높이 448m 청라시티타워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당초 3,032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5,600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용 재료 물가지수는 올해 7월 146.47로 작년 1월보다 34.8%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10.6% 올랐다. 건설 물가 상승률과 정부가 인정하는 건축비 인상률 간 괴리가 큰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재개발 사업 공사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자재 가폭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도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2만 3,0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 억제 정책 영향으로 착공이 지지부진했던 2019년보다도 더 적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헬스 전용 면적 84평방미터는 지난달 31일 20억 5천만 원의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가격이 6억 5천만 원 급락한 것이다. 저층임을 고려해도 올해 6월 거래된 전용 84평방미터보다 2억 원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지나치게 오른 집값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 하락폭은 9년 만에 최대였다. 전국과 지방 아파트 값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거래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6.3% 급감한 639건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올해 2월 820건까지 줄었던 거래량은 대선 직전인 4월 1752건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4월부터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데다 7월에는 2.25%로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영향이 컸다.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의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환율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세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불리는 복합 위기와 맞닥뜨린 것이다. 정부는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 관리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당장 눈앞에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도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경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달 연속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던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으로 뒤집혔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덩달아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최근에는 환율마저 요동치며 더딘 경기 회복 흐름에 더해 경제 전반에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4원 내린 1380.8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초 종가 기준 1319.8원이던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더니 어느덧 1400원을 목전에 뒀다. 물가 상승세도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부터는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6월에는 6%대를 돌파했고 7월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 5%대로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안정을 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고환율은 향후 물가 전망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중 우리나라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빅스텝 인상 배경에서 올 상반기 환율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0.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달러 강세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탓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가 오름세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렸다. 사상 처음으로 0.50%포인트의 빅스텝을 밟았다.
하지만 계속된 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환율이 지속적인 고물가 고금리 흐름을 더욱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다. 경기마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스태그플레이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경기 둔화 신호 역시 뚜렷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국제 유가나 주요국 통화 정책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두며 긴축 기조로 전환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두 차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지출 679조 5천억 원보다 감축한 것으로 정부가 새해 예산을 전년도 총 지출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국가 대무가 106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를 넘어섰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내년에는 1134조 8천억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지속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상황에서 재정 실탄조차 넉넉지 않은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물 경제에 매몰되면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해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만류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피해자로서의 교사의 처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교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배 씨는 지난 5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배 씨는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김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양은 생활지도를 하는 배 씨에게 어쩌라고 CX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또 노트에 빨간 글씨로 담임 주거를 가득 써놓은 뒤 배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배 씨를 노려보면서 가위로 책상과 책을 내리찍는 행동도 반복했다고 한다. 김양이 계속 문제 행동을 하자 위협을 느낀 배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경우 해당 학생은 교원지휘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아이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선생님이 학생 생각은 안 하냐며 참고 넘어갈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양은 다른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다. 학생에 대한 처분은 차치하고 일단 분리 조치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별 다른 조치 없이 반복되는 위협에 노출된 배 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내고 한 달을 쉬었다. 배 씨처럼 학교 측의 만류로 교사가 아이들의 폭력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학교 교사 A 씨도 지난 4월 학교 측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특정 반 남학생들로부터 야유와 수업 방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유 없이 야유를 보내고 A 씨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들에 집단적으로 A 씨를 비웃고 무시했다고 한다. 한 반에서 시작된 이런 행동은 옆 반까지 번져나갔다. 하지만 학교 측은 A 씨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는 선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만류했다. 결국 A 씨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권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야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국 자연휴양림은 한 해 이용객이 1,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국공립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숙소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많다. 감사원이 일부 국공립자연휴양림의 숙소 예약 시스템을 조사해 보니 예약이 어려웠던 주요 원인은 인기 외에도 하나 더 있었다. 부정 예약이었다. 감사원은 8일 전국 국공립자연휴양림 163개 중 특히 숙소 예약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은 충북보은군과 전북무주군의 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충북보은군 지역에서만 2020년과 2021년에 539건의 부정 예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공립자연휴양림 내 숙소 예약은 선착순이 원칙이며 7월과 8월 성수기엔 추첨제로 숙박객을 뽑는다. 그러나 예약 담당자가 본인의 가족 지인 상사나 해당 군청 공무원 가족의 방을 성수기나 주말 등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예약 업무는 군청이 위탁한 민간 업체가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은군의 자연휴양림인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에선 예약 담당자가 보은군청 직원들의 부정 예약 지시를 받고 대리 예약을 한 사례가 58건이었다. 또 상관의 지시를 받은 예약 담당자는 휴양림 내 숙소를 지역 주민 명의로 예약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역 주민은 1박당 4만 원이 할인된다. 무주군도 마찬가지였다. 무주의 향로산 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는 작년 8월 예약업체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장 지인의 객실 1개를 대리 예약했는데 이때는 성수기였음에도 비수기 할인을 적용해 1박당 6만 원을 깎아줬다. 감사원은 무주군청의 과장 등이 예약 담당자에게 부정 예약을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무주군의 경우 정확히 몇 건의 부정 예약이 있었는지는 이번 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다. 모유수유가 엄마와 자녀 모두의 심장 건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헬스데이 뉴스 등 의학 전문 외신은 미국 심장협회가 최근 학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총 8편의 논문을 분석한 내용으로 미국, 호주, 노르웨이, 중국, 일본 등에서 120만 명의 여성을 평균 10년간 추적해 진행한 실험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유수유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병 위험이 1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각각 12%, 11% 낮았다. 또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모유수유를 한 여성은 반대의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7%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모유수유가 주는 도움은 자녀에게도 적용됐다. 지난해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3살이 됐을 때 모유를 전혀 먹지 않은 아이보다 혈압이 낮았다고 나온다. 이 결과는 모유를 먹은 기간이나 다른 보충 영양소 섭취의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 오리지널 예능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의 선수의 빨간불이 켜졌다. 방송인 유재석과 배우 이광수를 앞세운 예능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디즈니에서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예능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그간 예능에서는 유독 약세를 보였던 넷플릭스의 고심이 깊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자사 오리지널 예능 코리아 넘버원 공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코리아 넘버원은 유재석, 이광수, 배구 선수 김연경이 한국의 장인들을 찾아가 전통 노동을 체험하고 그날의 넘버원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7월 진행한 한국 예능 상견례에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예능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한두 달에 하나씩 오리지널 예능을 공개하겠다며 코리아 넘버원, 솔로지옥 2를 킬러 콘텐츠로 꼽았다. 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8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유재석, 이광수, 권율이 출연해 오리지널 예능 더 존 버터야 산다를 공개한 것이다. 주요 출연진 3명 중 2명이 겹친다. 넷플릭스는 그간 오리지널 예능에서 쓴맛을 봤다. 리얼리티 데이팅 프로그램 솔로지옥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다. 지난해 김태호 PD의 첫 넷플릭스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던 먹보와 털보도 표절 논란과 함께 찻잔 속 태풍으로 그쳤다. 유재석은 넷플릭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리즈를 함께했다. 시즌 3까지 제작됐음에도 글로벌 흥행몰이에는 실패했다. 다시 한번 국민 MC 유재석으로 반전을 배한단 전략이지만 이미 다른 OTT 플랫폼에서 선수를 친 만큼 효과는 미지수다.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성추행,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등 그의 과거 논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규현은 2005년 9월 8일 새벽 4시 30분쯤 자택이 있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성동구 왕십리로 넘어가던 중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정확한 처벌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또 음주운전 전과만 3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규현은 2016년 9월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대회에서 당시 10대 제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과도하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논란을 불렀다. 이규현은 올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대회 등 2차례 올림픽에 출전했다. 2003년 은퇴 이후 코치로 활동해왔다. 이규현의 친형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빙상팀 감독으로, 아버지 또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 어머니는 전국 스케이팅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가족 전체가 빙상 집안으로 유명하다.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면서 명절 풍속도가 조상을 기리기 위해 격식을 차리기보다 편하게 즐기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격식보다는 마음이 먼저다. 가족끼리 친척집을 방문하는 대신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차례를 간소화하려는 분위기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차례를 지내더라도 상차림을 간소화하는 곳도 늘었다. 유교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놨다. 성균관이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을 보면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다. 여기에 조금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을 놓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마저도 가족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치례를 생략하고 가족 간 여행을 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